네, 정보통신 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보통신 기사 써머리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00번째 들어가는데요. 이게 총 200개가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 시간에도 주로 이제 VoIP 관련된 그 호처리 방법인데요. H.232, SIP, MGCP, 메가코, UC 이런 것들이 기존의 VoIP고 요 뒤에는 이제 그 교환 방식으로 하는 거죠. H.323은 IP 네트워크에서 비디오, 그러니까 동영상 관련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규정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이제 PSTN이라든지 VF 전화기가 있는데 초반에는 SIP 프로토콜하고 H.323하고 경쟁을 많이 했는데 H.323은 주로 이제 영상으로 많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H.323 게이트웨이에 이렇게 뭐 화상 처리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구성 요소는 뭐 터미널이라든지 게이트웨이, 게이트 키퍼 등등이 있고 MCU라고 해서 다재간 통화 구성을 위한 멀티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통신 방법은 직접 통신하거나 게이트웨이를 통한 통신을 하는데요. 여기 검색에서 호 설정하고 H.265를 사용해서 오디오 비디오를 그 세션을 열어서 RTP라든지 RTCP로 해서 호를 연결하고 호를 종료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H.323은 영상이라든지 멀티미디어를 위해서 나왔다. 뭐 그 정도만 아시고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IETF에서 워킹그룹에서 정의한 SIP 프로토콜인데요. 이렇게 SDP라든지 SIP라든지 RTP라든지 이런 것들이 TCP나 UDP로 연결돼서 IP 통신을 하는 겁니다. SDP는 세션 디스크립션 프로토콜, RTP는 실시간 전송을 위한 리얼타임 프로토콜, 얘를 컨트롤하기 위한 RTCP, RTP 컨트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SIP는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로 이 SIP의 양어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SIP 세션 이니시에이션 프로토콜. 그래서 호 연결에 초점을 이루고 있고요. H.323에 비해서 구현이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이고 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에이전트랑 여기 보면 UAS라고 해서 유저 서비스 에이전트 그 서버가 있고요. SIP 서버라고 해서 프록시라든지 리다이렉트 또는 네지스트라는 등록하는 서버들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기 그 전화 단말 기간에 통신하기 위해서 그 SIP 그 서버에 인바이트를 넣어서 인바이트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받고 그 응답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통화가 이루어져서 통신을 하고 통신이 다 끝나면은 이렇게 세션을 끊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IP가 움직이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MGCP라 해서 외부 망의 호처리 장비에 의해서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될 수 있도록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와 미디어 게이트 간의 컨트롤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레지던트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PSTN이라든지 그 전화기를 쓰는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 콜 에이전트라든지 SI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여기 VoIP 전화기라든지 PSTN 전화기랑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하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게이트웨이가 있고 트렁크 게이트웨이가 있고 콜 에이전트라든지 MGCP라든지 메가코 등에 대한 프로토콜로 해서 이런 통신이 이루어진다. 기존에 다시 설명해 드리면 기존의 IP만과 연결되는 부분이 레지던트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요. 이 레지던트 게이트웨이가 트렁크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PSTN만과 연결되고 IP만과 연결되는 거 상호 연결 작용을 하는 거를 이제 트렁크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그 호처를 위해서 여기 보면 MGCP라고 해서 기존의 콜 에이전트가 이쪽 그 PSTN 단말과 연동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의 호처리 장비가 미디어 게이트웨이가 제어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MGCP라든지 이런 걸로 기존의 VIP망과 여기 보면 기존의 PS망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 사이에 STP 교환기라 해서 신호 제어하는 교환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 위에 메가코라고 해서 H.248 규격인데요. H.323의 게이트웨이를 분산화시킨 아키텍처 표준으로 미디어 게이트웨이와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간의 관계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시그널 게이트웨이라든지 미디어 게이트웨이 컨트롤러 등과 연결이 되는데요. 기존의 PSTN과 여기 보면 인터넷망과 연결되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UC는 유니파이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사내에서 우리가 그 메신저처럼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C는 네트워크와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기업이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인터넷을 기반해서 만들어진 통신 환경이고요. 예전에는 이런 그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그 PC라든지 그 사무실에서는 단말에 메신저 같은 걸 깔아서 VoIP 전화도 쓸 수 있고 또 데이터 통신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UC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인 메신저, 이메일, 전화뿐만 아니라 화상회의, 커뮤니케이션 등 하나의 IP 텔레포니 기반의 통합한 것으로서 VoIP, PSTN 등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 방식이 있고요. 제가 전에 암기하는 방법 PM은 TS 샴푸를 쓴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교환 방식, 회선 교환, 축적 교환. 그래서 여기 보면은 PM, 패킷 교환, 메시지 교환. 여기 보면 TS에서 C분할, 공간 분할, C분할, 공간 분할을 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개의로 봤을 때 PM은 TS 쓴다 해서 요 가운데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축적 교환 밑에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이 있고 메시지 교환 밑에 데이터그램과 버추얼 서킷이 있습니다. 회선 교환 밑에 공간 분할과 C 분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얘를 축적 교환과 회선 교환, 축적 교환과 회선 교환으로 보고 잡아주시고 축적 교환 밑에 패킷 교환과 메시지 교환이 있다. 축적 밑에 PM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환 방식의 특징에서 회선 교환 방식, 메시지 교환 방식, 데이터 가상 회선 방식이 있는데요. 회선 교환은 이제 이건 다 교환기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회선 교환은 교환기 내부에 존재하는 교환 회로들이 연결해서 수신 측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쓰는 예전의 일반 전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를 교환하기 전에 미리 물리적인 회선을 설정해서 통신 회선을 적점하는 방식으로 회선 교환은 제가 전용 회선처럼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메시지 교환과 데이터 교환이 있는데 메시지 교환은 메시지 기반이고 데이터 기반은 패킷 기반이고 가상 회선 기반도 패킷 기반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틀린데요. 어떻게 보면 회선 교환이 속도가 가장 빠르고 그렇지만 리소스를 잡고 있는 거고 코드 변화는 별로 또 필요 없고 고정된 대역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통신이지만 좀 비싸다. 이것에 반해서 메시지 교환은 메시지 방식으로 전송되는 것으로서 메시지 지연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대역폭을 동쪽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것은 둘 다 유사한 부분이 되겠지만 패킷 교환은 좀 더 패킷을 좀 더 나눠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속도와 코드 변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은 패킷 교환 되기 전에 좀 더 블록이 좀 더 크다라는 식으로 좀 이해하시고 각 메시지마다 5바이트 비트가 있고 여기 데이터그램 패킷 방식은 각 메시지의 패킷마다 5바이트 비트가 있는 부분이 약간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T1하고 E1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T1은 북미 방식 24채널 1.544Mbps 전환되는 거고요. E1은 유럽 방식 32채널에 2메가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E1과 T1을 구분했고요. 전체적으로 주파수도 300에서 3400이기 때문에 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4kHz로 보고 계산한 거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둘 다 8000Hz, 비트 채널도 8비트, 타임 슬롯의 프레임당 32채널이고 이건 24채널이 되는 거고요. 음성 프레임은 여기는 1번 채널과 16번 채널을 제외해서 쓰기 때문에 30채널, 이쪽은 24채널, 전체적으로 32채널 곱하기 8에서 쓰면은 2.048Mbps, 이쪽은 1.543Mbps. 앞신 방식은 여긴 A로, U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절선도 이쪽에 13절선, 15절선인데 요런 것들은 본 강의를 참조해서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원 채널은 앞에 두 가지가 빠진다고 했는데요. 동기 채널 맨 1번 채널에 맨 앞에 동기 채널을 빠지고 16번 채널을 신호형 채널을 빠집니다. T1은 이런 것과 별개로 각각의 채널에서 비트를 할당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멀티프레임 수는 이쪽에 E1이 16개, T1이 12개가 됩니다.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프레임당 비트 수는 하나의 채널이 8비트고 8비트가 곱하기 32채널이기 때문에 8에 32를 곱하면은 256채널 나오는 거고요. 이쪽은 8비트가 24채널이 있고 동기 비트가 1비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주면은 193비트가 나옵니다. 감안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T1, E1이 멀티프레임인데 이러한 T1, E1들이 E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총 16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번부터 16개의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0번, 1번부터 총 15번이니까 이게 전체도 16개 있는 거고요.
하나의 프레임 안에는 타임슬롯 0번부터 31번까지 해서 32채널이 있는 게 이온 방식이고, 북미 방식은 T1인데, 슈퍼 프레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12개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고요. T1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24개의 채널에 앞에 동기 비트까지 해서 193비트로 정리되어 있고요. 북미 방식은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12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슈퍼 프레임이라고 하고, 아래는 익텐디드 슈퍼 프레임에서 이 12프레임에 곱하기 2를 해서 24프레임으로 구성되어 게 그 ESF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프레임이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유럽 방식과 이제 그 북미 방식을 비교했고요. 멀티 프레임 수는 유럽 방식이 16개, 북미 방식이 12개. 그래서 북미 방식이 확장을 하면은 ESF는 이제 24개가 되는 거죠. 프레임당 채널 수는 E1이 32채널, T1이 24채널. 그래서 프레임당 비트 수는 32채널에 곱하기 8비트씩, 한 채널에 8비트니까 8비트씩 하면 256비트가 되는 거고, T1 방식은 곱하기 8에 앞에 동기 비트 1비트를 더해주면 193비트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한 T1 방식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했는데요. 하나의 채널에 타임슬롯으로 8비트로 구성되고, 각각의 24채널에 앞에 동기 1비트로 해서 193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위에 거를 좀 더 확장해서 쓴 거고, 프레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4채널이 있는 거고, 요 각각의 하나의 채널에 8비트가 있는 거죠. 이 안에 ESF라고 해서 SF 슈퍼 프레임 대비 2배로 해서 193에 곱하기 24에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한 그 12프레임의 2배인 24프레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24프레임을 곱해서 4.6배 23이 나오는 건데, 요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해도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약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서 24채널에 우리가 한 채널당 점유 시간은 전체적으로 125 마이크로세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4채널로 하면 5.2 마이크로세컨 나오는 거고요. 한 펄스의 점유 시간은 5.2 마이크로세컨을 비트로 나누면 0.65 마이크로세컨 나오는 거고, 한 프레임에 수용되는 전체의 비트 수는 8비트 곱하기 24채널 곱하기 동기 1비트에서 193개. 부호 펄스의 주파수 수는 193개 곱하기 8000Hz로 샘플링했기 때문에 1.544메가, 전체 속수는 193에 8000하면 1.544메가에서 요거는 제 본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본강에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반해 유럽 방식인 이온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의 채널에 8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6개의 비트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들도 각각의 이런 채널에 대한 그 시간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간은 125 마이크로세컨에 32채널 나오면 3.9 마이크로세컨, 한 펄스의 한 타임 슬롯의 그 점유 시간은 8비트로 나누면 0.48, 전체적인 펄스의 수는 8비트 곱하기 32채널 하면 256개, 부호 펄스의 주파수 수는 256개 곱하기 8000 하면 2.048MHz고, 이게 2.048MBPS로 변환이 되는 게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MVNO는 모바일 버추얼 네트워크 오퍼레이터에서 다른 이동통신사라든지 통신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환경에 대해서 경쟁을 활성화하고 유무선에 대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통신료가 싼 별정통신사업자에서 주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정통신사업자. 네트워크 구조는 기존에 있는 그 네트워크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그 임차해서 쓰냐에 따라 약간 틀리고요. 그래서 전송망이라든지 HL라든지 MCS, 홈 로케이션 레지스터든지 모바일 스위칭 센터, 플랫폼 등이 다 있고요. 이 중에서 일부를 그 임차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 어느 정도 임차했냐에 따라서 완전 MVNO, 부분 MVNO, 단순 MVNO로 구분됩니다. 네, Q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고요. 서비스 이용자 만족을 견촉하는 성능의 총체적인 효과로 네트워크의 대역폭, 처리율, 지연, 손실률 등이 해당됩니다. 얼마나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분산되지 않고 잘 정렬돼서 쓸 수 있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트래픽 관리 기준에서는 Q관리, 트래픽 엔지니어링, 수락 제어, 혼잡 제어 등이 있고, 통신망 안에서는 인트 서버라든지 딥 서버, MPLS 등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QS를 결정하는 주요 파라미터는 대역폭, 처리율, 지연, 지터, 패킷 손실률이 되는데요. 이런 건 좀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QS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대역폭, 특정 어플리케이션 플로우에 대한 자원의 양, 처리율, 입력 트래픽에 대한 출력 트래픽의 율, 지연, 엔드투엔드에 대한 소요 지연 시간, 지터, 원래 대비 얼마나 이게 삐뚤어지는지 왜곡되는 정도,
패킷 손실,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냈을 때 패킷이 어느 정도 깨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안에서 보면은 패킷을 분류하고 패킷에 대한 폴리싱을 하고 큐잉하고 스케줄링하고 쉐이핑하고 리마케팅 하는 게 QS가 일어나는 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 부분과 이그레스 부분으로 나눠서 동작합니다. 앞서 얘기한 QS에서 우리가 그 인트 서버랑 딥 서버 방식이 있는데요. 이 위에가 이제 인트 서버 방식이고요. 패킷을 이제 A 송신자에서 B 수신자로 갔을 때 어느 경로로 갈지를 패킷을 이제 그 패스를 결정하고 그 패스에 대해서 리저브를 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이런 것에 대한 경로 결정하고 다시 반대 방향에서 경로를 리저브해서 지정된 경로로 쓰겠다라는 게 인트 서버 방식이고요. 그래서 인트 서버 방식은 종단 간의 개별 네트워크 흐름 단위를 경로상의 RSVP로 예약을 해서 QS 모델에서 데이터 플로우별 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QS를 보장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딥 서버 방식은 패킷의 DS, 딥 서비스라는 필드에 DSCP라는 DS 코드 포인트를 마킹해서 서비스 클래스별 퍼헥스 비헤이브라고 해서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둬서 QS 보장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걸 통해서 흐름별로 QS를 제공하고 홉바이 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홉바이 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전체적으로 QE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QE는 앞에 QS 대비 사용자의 경험을 중점으로 한 고객 기반의 어떠한 그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느끼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QS를 측정하는 방법이 모스라에서 미노보 스코어로서 음성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음성이라든지 영상 서비스하는 지표가 있는 거고요. 이거 외에도 트랜잭션 퀄리티로 해서 채널에 대한 어떠한 딜레이라든지 어떤 콜렉션 레이트라든지 또는 부트 타임 등을 측정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참조로만 아시고요. 전체적으로 QS가 요 단말과 어떤 어플리케이션 간의 그 측정 단위라고 하면 QE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까지 측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